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미연방 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를 소화하며 23,000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47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12% 하락한 23,126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6.42% 떨어진 가격이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0.77% 하락한 1,592달러에 거래됐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0.65% 감소해 현재 약 1조 562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더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51을 기록했다. 다만 중립 단계는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날 열린 G20 회의 부속 행사에서 프라이빗 암호화폐 금지를 옵션으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지원하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구분해야 한다. 매우 강력한 규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가 실패하거나 느리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금지하는 옵션을 테이블에서 빼면 안 된다고 말했다다. 출처 코인니스 코인 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10명 중 6명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5%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의 40% 대비 1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반면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10.8%, 전주의 19% 대비 하락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11.1%만이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라고 응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39.1%로 직전 조사 대비 급등, 투심이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냈다. 다음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트론, 클레이튼, 아하, 솔라나, 폴리곤 순이었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트론, 클레이튼, 아하, 폴리곤, 코어코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트코인이 핵심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25,000달러 선을 뚫을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서는 72%가 가능하다, 27.3%가 아직은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2월 21일에서 2월 23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오른쪽이 아서 헤이즈 출처 크립토 벤터 유튜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인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과 기타 위험 자산이 진정한 강세장이 오기 전에 큰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모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베테랑인 아서 헤이즈는 최근 크립토 벤터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위험자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함께 폭락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그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경험했던 FTX 사태 때의 저점 아래로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에 또 다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위험 시장과 일치할 것이라며 그 후에도 통화 및 재정, 당국이 돈을 찍어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암호화폐 억만장자 헤이즈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알트코인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다른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또한 알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한 후 알트코인의 랠리가 이어지고
다시 기존 암호화폐로 이동하는 계단식 상승 과정이 펼쳐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주기는 장기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22에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페프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정 지침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승인하는 한편 가상자산 실무그룹의 이행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각국의 지침서 이행 실태를 비롯해 디파이, 대체불가 토큰, 개인지갑, 스테이블 코인, 랜섬웨어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 요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별 상호평가에 필요한 평가자 교육을 위해 부산에 있는 베프 교육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 다음 상호평가 시기는 2028년 3월로 예정됐다. 박 원장은 총회 기간 일본 FIU 대표임 요지로 우츠모 재무성 국제업무심의관과 만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권고안 개정에 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5일 열린 G20 회의 부속 행사에서 프라이빗 암호화폐 금지를 옵션으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지원하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구분해야 한다. 매우 강력한 규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가 실패하거나 느리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금지하는 옵션을 테이블에서 빼면 안 된다고 말했다. IMF 집행위사회도 지난 목요일 성명에서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성명에는 IMF 회원국 이사 24명은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공식 통화나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일했다. 또 이사들은 암호화폐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금지가 최선책은 아니지만 타깃팅된 제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일부 이사들은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며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 보급이 확대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 및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성 증가로 인해 포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IMF 통화자본시장 국장 토바이어스 아드리안도 최근 전통적인 은행 규제 접근 방식과 익명화된 암호화폐 세계 사이에 근본적인 충돌이 발생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조치 중 일부는 비효율적이었다면서 금융안정위원회가 이끄는 전세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에디션은 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함으로써 발생한 리스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법적 리스크, 재정적 취약성,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2,381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32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매입가는 43,357달러다. 현재 26일 BTC 시세는 약 23,180달러 수준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작년 미국 증시 침체로 상당한 손실을 봤지만 낙관적 경제 전망을 유지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보도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버크셔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미국 경제가 주춤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어오는 순풍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추진력은 언제나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는 버크셔해서웨이 역시 미국 경제의 역동성 속에서 혜택을 봐왔다며 자국민들을 향해 굳이 자기 비판과 자기 회의에 빠져 몸부림치지 말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반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때는 아직 전혀 없었다며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미래에 나와 다른 경험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의 저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친 표현이다. 그러나 이날 버핏 회장이 공개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작년 실적을 보면 애플 등 일부 투자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228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급등기였던 전년도 908억 달러의 순이익과 비교하면 급반전한 결과다. 다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작년 투자 평가손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308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연말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주식을 대거 매도함에 따라 작년 말 기준 현금 보유량이 128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핏 회장은 사실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의 움직임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며 이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도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버핏 회장은 서한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향후 10년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진 빚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 체제의 출범 무대가 될 중국 양회가 내달 4일 개막한다.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4기 1차 회의가 3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가 3월 5일 각각 베이징에서 개막해 3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전인대 회의에서 통과시킬 인사와 정책, 조직 개편안 등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26일 베이징에서 개막해 28일까지 개최된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기 전국대표대회가 시진핑 집권 3기를 당 차원에서 확정한 대관식이었다면 이번 양회는 정부까지 아우르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범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과 각 부처 부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기관별 소대부 인선이 이뤄지며 당정 조직 개편도 예보돼 있다. 리창 총리 사실상 확정, 시 측근, 내각 소대부도 장악당 대회 이듬해 양회의 핵심은 향후 5년간 14억 중국호를 이끌어갈 정부 요인 인선이다. 새 국무원 지도부의 경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신임 총리직을 사실상 확정했고 딩쉐샹, 허리펑, 류거중, 장거침 등 4명이 부총리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이미 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가 시 주석 측근 일색으로 구성된 터에시 주석 핵심 측근인 리창, 딩쉐샹, 허리펑 등이 내각의 수뇌부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당정에 걸친 시 주석의 원톱 체제가 이번 양회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또 국무위원의 경우 왕샤오흥,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칭강 등으로 대략 가닥을 잡았다고 홍콩 명보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중국 중앙은행 수장인 인민은행 신임 총재는 중국 최대 증권사인 시틱증권의 주어신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시 주석의 경제책사 허리펑이 부총리직과 함께 인민은행 당서기를 겸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보도했다. 입법 과정을 책임질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신임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운잉이 각각 맡는 것은 작년 당대회를 계기로 사실상 결정이 된 상태다. 이번 양회 계기에 중국 안팎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인물은 2인자인 총리에 등극할 리창이다. 관례에 비춰 리창은 전인대 후반부에 총리로 선출되면 폐막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내외신의 자신이 추진할 정책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 그는 시 주석이 2002에서 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한 핵심 측근 출신으로 상하이 당서기를 거쳐 지난해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에 입성했다.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의 1인자를 맡았던 만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중앙정부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은 핸디캡으로 거론됐다. 그의 존재감에 대한 예상은 엇갈린다. 시 주석의 정책 방향을 철저히 집행하는 충복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시진핑 체제 하에서 비운의 2인자였던 리커창 현 총리보다 오히려 존재감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가 하면 시 주석이 신뢰하는 그가 오히려 경제 영역에 관한 한 자기 구상을 펼칠 공간을
리커창 총리보다는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정반대 예상도 존재한다. 결국 그가 총리로서의 신고식 무대가 될 전인대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첫인상을 보여줄지 관심을 모은다. 당정 통합 공고화, 조직 개편으로 당 창황력 강화 전임자의 10년 재임을 넘어서는 시진핑 주석 초장기 집권의 새 출발선에서 이뤄질 당정 조직 개편에서 시 주석 집권 이전 시기의 당정 분리 기조는 종언을 고하는 한편 당정 통합 경향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분산된 조직들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을 꾀하되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이번 양회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홍콩 명보 등 보도에 따르면 경찰, 방첩, 대테러, 이민, 호적, 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기구 국가광파전시총국을 당 중앙선정부로 통합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존재했던 당 중앙기구인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 수 있다고 WSJ는 소개했다. 실현된다면 인민은행과 금융규제기관, 국유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감독하며 시 주석의 의중을 관철하는 강력한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의 관측통들은 당정기구 개편 내용보다 시 주석의 뜻을 관철할 분야별 1인자가 누구일지에 더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즉, 작년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도가 더 높아진 가운데 중국 국정 운영에서 조직보다 인물이 한결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전인대 개회식서 성장률 목표 제시 5에서 6% 관측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5일 전인대 개회식 때 리커창 현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으로 하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밝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 속에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중국은 기저효과까지 등에 업게 된 만큼 5에서 6% 선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중국 경제 관찰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2023년 경제 운용 방향을 공개하는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개한 소비 및 내수의 대대적 진작, 민간기업 및 플랫폼 기업 중시, 기조 등이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의 개혁 개방 개시 4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외 개방 기조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리 총리 업무보고 등에서 재차 강조될 것으로 점쳐진다. 작년 전인대 때 7.1% 증액을 제시했던 국방 예산이 올해 얼마나 오를지 또한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대만의 혁할등 고조 속에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미국의 끊임없는 반도체 디커플링 시도 속에 시 주석이 핵심 기술 자립을 강조해온 터에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얼마나 증액할지도 주목된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예상보다 높은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거론하면서 아직 디스인플레이션 단계가 아니며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25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1월 PCE 가격지수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상무부는 앞서 1월 PCE 가격지수가 5.4% 올라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CE 가격지수 상승폭이 전년 동월보다 커진 것은 7개월 만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여름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옐런 장관은 이에 대해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 목표 수준보다 여전히 높다며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임대료가 팬데믹 정점과 비교해 계속 조정 중이어서 인플레이션은 작년보다 대체로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돼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간 더 하락할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또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경기 후퇴 또는 상당한 수준의 고실업이 필요하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JP모건 경제학자 마이클 페롤리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프레데릭 미슐킨 교수,
브랜다이스 국제경영대학원 스티븐 체커티 교수는 과거 중앙은행이 개입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한 16차례 중 경기 후퇴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며 인플레이션에 승리하려면 경기 후퇴나 상당히 높은 실업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1970년대처럼 임금 가격이 맞물려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경기 후퇴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내달 공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공화당과의 논의에서 적자 축소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를 크게 줄일 방안이 담겨 있다며 이에 대한 공화당과의 협상이나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는 조건이나 전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그동안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지출 삭감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코스피가 미국의 통화 긴축 우려로 2,400에서 2,500박스권에 갇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4일 2,423.61로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보다 1.13% 떨어졌다. 올해 들어 강도 높은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한 주간 7,7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기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8조 1천억 원대에서 7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전 세계 증시가 미년준에 높아진 긴축 강도를 반영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다며 국내 증시에서도 순환매 장세 속에 업종별 상승 주기가 짧아졌고 코스피에서 경기 민감주, 가치주, 방어주가 초과 수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지난 22일 공개한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일부 회의 참석자는 0.50%포인트 인상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은 2월 FOMC 의사록이 대체로 매파적이지만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3일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날 금통위를 매파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하거나 점도표를 큰 폭으로 올려 환율이 급등하면 한은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이해하는 총재도 2분기에 기준금리를 연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3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는 미연준의 긴축 기조와 달러 흐름에 주목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개걸음 장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증시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음 달 중국 양회와 미국 2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대체로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코스피 주간 변동폭으로 2,380에서 2,500을 제시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 13배 이상에서 상승세가 제약될 수 있으나 약세론과는 거리가 있다며 단기 조정을 이용해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은 2009년 이래 최고치에 근접했으나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크다며 반도체, 2차전지, 화학, 소프트웨어 등 반등을 이끈 업종들은 고점에 가깝지만 보험, 은행, 자동차와 일부 민감주는 저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축 전망이 강화하면서 저평가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구간에 진입했다며 2월 수출 지표에서 품목별 수출 증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이벤트 일정은 아래와 같다. 27일 유로존 2월 유럽연의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1월 내구재 수주. 28일 미국 12월 S&P 주택가격 지수.
1일 한국 3.1절 휴장, 미국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한국 2월 수출입, 중국 2월 국가통계국 PMI, 중국 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유로존 2월 마켓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미국 2월 마켓 제조업 PMI, 1, 미국 2월 이즘 제조업, 한국 1월 산업생산, 유로존 2월 소비자 물가, 3일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 PMI, 유로존 2월 마켓 서비스 PMI, 유로존 1월 생산자 물가, 미국 2월 마켓 서비스 PMI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매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에 주목하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올해 들어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한 주간 2.99% 하락했다. 지난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67%, 3.3% 밀렸다. 미국의 물가는 아직 끈질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1월 근원 개인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6% 오르며 작년 여름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금융시장에 이 같은 우려를 증폭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해 이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한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으로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한 뒤 그 후에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아마도 더 긴 시간 동안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긴축기에 미국의 최종 금리가 6%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또 연준이 오는 3월, 5월에 이어 여름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가거나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서 다시 50bp 인상 빅스텝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전 거래일 한때 약 40%에 달하는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내달 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3.97%대까지 오르며 다시 4%대에 육박했다. 2년물 채권 금리도 4.8%대까지 올랐다.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거센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연율 2.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의 GDP는 지난해 1,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특히 미국인들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1월 개인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1.8% 증가하며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제가 연준의 긴축에도 연착륙하거나 노랜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연준의 긴축이 아직 미국 가계와 기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결국 연준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번 주에는 다수의 소비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한다. 대형 백화점 메이시스, 소매 판매점 타겟,